반이다. 현재는 혼자가 되신 장모님과 아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가 특히나 장모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렇기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며 자랐고, 이런 저의 과거를 장모님께서 잘 아시기에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십니다. 그래서 장모님과 단둘이 있을 때 어머니라고도 자주 부르곤 해요. 제가 어렸을 적 아버지께선 택시 일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는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 신주단지로씨 아버지 택시를 매일 같이 닦으시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전화를 받고는 갑자기 맨발로 정신없이 어디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전 늦은 밤까지 하염없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다렸지만 결국 어머니만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퇴근하시고 집에 차를 두고 친구분들과 약주를 한잔하셨는데 집에 오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패다시게 될 거죠. 워낙에 어려웠던 집안의 가장이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희 집안은 정말이지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안 살림만 하시던 분이서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니 아침부터 늦은 새벽까지 닥치는 대로 여러 일을 하였어요. 아침에는 신문 배달을 하시고 점심에는 파출부로 생활비를 벌으셨죠. 그렇게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탈라고 하더라고요. 민혁 엄마, 민혁이네가 사정 딱한 건 알지만 지금 몇 달이나 월세가 밀렸잖아. 나도 목구녕이 포도청인데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 아무튼 내일까지 밀리 월세 내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알겠어? 라며 집주인 아줌마는 간담이 서늘한 말들만 늘어놓으셨죠. 결국 희는 그날 새벽 필요한 진보다리 몇 개만 들고는 야반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지독하게 가난한 생활을 하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늦은 새벽 어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전 또 집주인을 피해 도망가는구나 싶어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고 걸어 해가 떴고 첫 차인 버스를 타 고비고비 산속으로 갔습니다. 그러곤 어느 수녀원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어머니께션 미녀가 여기에 잠만만 있을래? 얼마가 어디 좀 급하게 다녀와야 하는데 아마 여기에 있으면 수녀님들이 밥도 주고 할 거야. 수녀님 말 잘 듣고 있으면 저녁 때 테리러 갈게. 알겠지? 라는 말을 남긴 채 어머니는 폐나였고 30년이 넘도록 아직도 제 곁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전 그 수녀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 엄마가 절 버리고 도망갔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었기에 매일 같이 칠흑 같은 어둠이 오면 어머니가 곧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고아가 되어버렸고 수녀님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시기에 제 곁에 아무도 없게 된 거죠. 너무 어린 나이에 인노움이란 걸 느끼게 되었고 결국 그 외로움도 묵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그 무뎌진 외로움이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운동회는 항상 하얀 두건을 신 수녀님이 오셔서 제 곁을 지켜주셨죠. 하지만 부모가 없다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게 되자 전 고아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은 항상 절 보고는 민혁이라는 애하고는 가까이 어울리지 마. 알겠지? 부모 없이 자라내면 얼마나 급이 떨어지겠어. 그러니 걔랑은 어울리지 마. 괜히 물들라. 라며 제 면전에 대놓고 말하는 아줌마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담임선생님도 제가 교과서를 고오는 날이면 부모 없이 자란 것들이 항상 문제지. 라며 제 가슴에 남산만한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왕따로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결국 잘을 하게 되었어요. 고아라는 삶이란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이 사회에서 보는 시설은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전 고아라는 지긋지긋한 꼬리표를 달고 성인이 되었고 중졸중퇴라는 학벌에 취직할 수 있었던 곳은 공장뿐이었죠. 수녀님의 추천으로 집안에 있는 플라스틱 용기 만드는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에는 이골이 난 터라 공장 근처 고시험을 하나 얻어 혼자서 출퇴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사회에 처음 나가 일을 하며 돈도 차곡차곡 모았어요. 공장에 꾸준히 일하며 1년이란 세월이 지나니 직급도 모르고 월급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저의 어머니 같은 수녀님을 찾기 위해 주말 맛있는 바리바리 사들고 수녀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을 하니 어떤 여성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분은 봉사하러 모신 분이었는데 처음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운명이었는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데이트를 하며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밝혀야 할 제 지부를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연씨, 놀라시겠지만 사실 저 고아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고아라는 꼬리표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 미연에게 빨리 말하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라고 말하니 저에게 환하게 웃으며 민혁씨, 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저희 수녀에서 처음 만난 그날 기억하시죠? 사실 그때 수녀님께서 민혁에 오신다고 저보러 오라고 하신 거였어요.
워낙 좋은 남자가 있으니 한번 만나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민혁의 고아였고 그동안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들 다 알고 있었어요. 전 아무렴 상관없어요. 민혁 씨의 과거가 어떻든 지금의 모습은 변함없으니까요 라며 저를 보드 담아주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고 장모님에게 이사드리러 가기로 했죠. 사실 제 아내의 아버지인 장인어른께서는 일찍이 돌아가셔서 장모님과 아내 단 두 분이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복숭아를 사들고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곤 장모님께도 제가 고아라는 말을 결혼 전에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그러니 장모님은 저를 꼭 안아주시며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다 이해하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 식구가 생기는 거니까 더 이상은 고아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라며 절 너무나도 따뜻하게 반겨주셨습니다. 평생을 받아보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을 장모님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서면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저이기에 장모님께서 더 많이 사랑해주시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워낙 편하게 해주시고 신혼집을 꾸리기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 처갓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 셋은 어느 식구들 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한몫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하다 생겨 장모님이 바쁘시게 되셨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야근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12시가 다 되어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고 주말에는 집에 있는 걸 보지 못했어요. 아내는 저에게 회사의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일이 너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말만 철석같이 믿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입근하고 아내 회사 근처에서 퇴근하게 되어 아내를 데리러 갔습니다. 회사로 해서 아내를 기다리는데 나오질 않아 제가 직접 아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변 직원분들께서 제 아내가 이미 퇴근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보니 도통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이미 집에 와 있다. 부지런히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집에 없더라고요. 혹시 집에 왔다가 잠깐 밖에 나갔다 싶어 장모님께 여쭤보니 아직 안 왔다고 하시는데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역시 그날도 없이 밤 12시가 다 되어 집에 들어오는데 전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당신 회사에 갔는데 퇴근했다고 하던데 지금까지 어에 있다가 온 거예요? 라고 물어보자 외근이 있어서 일찍 퇴근하고 밖에서 업무를 보았다고 했죠. 전 무언가 직한 구석이 있었지만 아내를 믿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마루에 앉아보라는데 민혁, 제가 이번에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한 달 정도라 너무 길어서 나갈까도 생각했는데 거기 다녀오면 승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야 할 것 같은데 괜찮죠? 라고 하는 겁니다. 저의 의심 때문에 아내의 승진길을 막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 다녀오라고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일주일 후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저와 아들과 장모님만 남게 되었어요. 처음엔 장모님만 계시는 집에 있으니 어색한 부분도 좀 있었는데 지내다 보니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메신저로만 저와 간간히 연락이 되었고 전화통화는 시간이 되폐하겠다고만 하고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자네가 무슨 정하는 거 알겠냐마는 본인 딸 편짓할 위인이 못 된다며 마음 편히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장모님께서는 아이고 박서방 잘하고 왔는가. 회사 일이 많아서 힘들지? 딸이 없으니 자네가 더 외로워하는 것 같아. 내가 마음이 안 좋네. 아참 자네 좋아하는 돌솥밥 했으니 얼른 씻고 나오게 라며 유난히도 오늘따라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전 씻고 나와 장로님이 차려주신 따뜻한 밥 한 숟갈에 오늘도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곤 저녁 식사를 하고 갑자기 장모께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안마를 해주시는 겁니다. 박서방 요즘 왜 이리 힘들어 보여? 얼굴이 쪽이 됐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일도 일이지만 어가면서 적당히 하고 그래. 어우, 어깨 뭉친 것 좀 봐. 돌덩이네? 라며 좀 부담스러운 안마를 하시는데 전 순간 깜짝 놀라. 아, 장모님, 그러게요. 쉬어가며 하겠습니다. 라마는 괜찮습니다. 하하라며 얼른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좀 쉬고 있었어요. 원래는 장모님께서 저 혼자 있는 방에는 절대 들어오신 적이 없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 방문을 노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 순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인기척 없이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니 장모님은 한 번 더 노르를 하며 박서방 자네 가는가? 내가 급히 할 말이 있어서 말이야. 하시며 방문을 열으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시는데, 박서방,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화내지 말고 잘 듣게다. 사실은 우리 딸 한 달 동안 해외로 출장 간 거짓말이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분명히 저번 주에 해외 출장 간다던 아내가 거짓말이라. 어쩐지 출장 간다고 하기 전부터 아내의 야근이 잦아졌었거든요. 매일같이 밤 12시가 다 되어 집에 왔기에 전 그저 회사에 일이 많은가 보다 싶었는데, 그러면서 장모님께서는 박서방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듣게나, 사실을 이해해가네 어머니를 한참을 찾다가 결국 병원에서 만나게 되었다. 지금은 폐암 말기로 병원에 계시더라고. 병세가 악화가는 바람에 자네에게 해외로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자네 어머니와 함께 있어. 워낙 자네가 어머니에 대한 연망이 크다 보니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했어. 그런데 말이야, 전화가 왔는데 자네 어머니 위독하시다네. 그러니 원망이고 미움이고 다 제쳐두고 얼른 병원으로 가보게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장모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해가 안 됐죠. 갑자기 어머니를 찾았었고 위독하시다. 그러면서 장모님은 자네 평생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얼른 가보게,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거 아는데 위독하다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자네가 곁을 지켜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시는데, 전 그 순간 30여 년간 사무치게 보고 싶었던 그리움과 원망이 복잡하게 뒤섞이며 눈물을 토해내듯 모여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모님. 그럼 지금 바로 차 끌고 다녀오겠습니다. 라며 손을 떨며 차키를 집었는데 도저히 차키가 손에 잡히지가 않더군요. 장모님께서는 박서방, 자네 지금 운전해서 가려고 하는 건가? 자네 지금 이렇게 손을 벌벌 떨고 있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라도 어쩌려고. 그러나 그러니 이 돈으로 택시 타고 가. 나도 얼른 준비해서 자네 뒤따라갈 테니 걔 신경은 쓰지 말고 애는 옆집에 부탁할 테니까 말겠나? 라고 하시며 주머니에서 썬지돈 5마움을 꺼내어 제 주머니에 구겨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전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택시를 잡아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도 보고 싶으면서도 미웠던 어머니를 30여 년 만에 중환자실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인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딱 되었기에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다 내려두고 이계실 중환자실로 걸어들어 갔습니다. 어머니 저 버리고 가셨으면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내셨어야죠. 왜 이러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세요? 저 어머니 정말 미워했었어요.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집값 치를 때까지는 이 세상 못 떠나다고요. 그래서 더욱이 어머니를 미워했었습니다. 오래 사시라고요. 그래야 언젠간 난 할 수 있으니까요. 라며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대답 없는 어머니에게 울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뒤에선 아내 기운 느끼며 같이 울고 있더라고요. 미녀, 내가 정말 미안해. 사실은 당신이 가끔 술에 취해 들어오면 그렇게 어머님을 찾더라고. 그래서 난 어머님을 찾아서 자기와 만나게 해주려고 했었어. 그래서 민혁씨가 있던 수녀원을 기점으로 방방곡곡 찾아 헤매다 결국 어머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야. 그런데 병원에 계신 어머님을 찾게 되었어. 라며 아내가 입술을 바르르 떨며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아내의 속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 근래 아내가 부쩍 야근이 많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전 회사가 바빠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내는 저의 어머니 병간호를 하느라 집에 늦게 온 것이었습니다. 실제어 제 아들도 데려가 어머님께 하나밖에 없는 손주라며 이사도 시켰다고 하더군요. 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머님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소중한 기회들을 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며 아내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여보, 못돼먹은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한테 말도 못하고 가서 얼마나 끙끙거렸을지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서 어떤 말로도 표현을 못하겠네. 어머니가 우리 아들 보시곤 좋아하시지. 라고 하니 아내는 아주 좋아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과의 면회가 끝나고 나오지 밖에선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께 들어오시지 왜 안 들어오냐고 하니 30여 년간 자네와 사돈께서 하실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당연히 내가 자리를 비켜드려야지. 어떤가 그렇게 미웠던 어머니를 보니 정말 미웠나? 그 미움이라는 게 말이야. 보고 싶은 마음이 사무치면 미움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 나도 우리 애 아빠가 너무 보고 싶으면 어쩔 때 나와 딸을 두고 일찍 떠나게 원망스럽기도 하더라고. 그러니 원망스러운 마음 다 털어내고 어머니 가시는 길 자네가 든든하게 옆에서 지켜주게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곤 창밖을 보니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30여 년 전 어머니가 수녀원에 절 버리고 가졌던 이 생각나더군요.
저녁에 데리러 온다는 그 말씀. 결국 그 약속대로 어머님을 만나게 되었네요. 며칠 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저희 어머니를 손쓸 수가 없다 하여 인근 호스피스 동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면 면회 시간 이외에는 어머니를 뵐 수 없었는데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시게 되니 하루 종일 어머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답 없는 어머님이셨지만 저희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어머님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으며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옆에서 함께 있어드리게 되어 너무나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내 덕분에 어머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어머님을 그리워하며 N께 사연을 적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께 사랑하고 감사하단 말씀 전해 올리며